2년이 돈 빌릴 때는 싱글벙글 하더니 그때 1억이 이제 2억이 됐어. 당장 안 갚아? 이 가게 싹 다 부셔버리기 전에 당장 내놔. 제가 빌린 게 아니에요. 제발요. 하지 마세요. 흑흑. 그날 난 무릎 꿇지 않았다. 피눈물 속에 맹세했다. 모든 걸 빼앗긴 나 지옥에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제 이름은 김정화입니다. 4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남편 강준 씨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제가 어린 적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란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유독 컸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저는 늘 외로웠고 그래서 결혼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노력해서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남편 강준 씨를 만났습니다. 강준 씨는 저보다 7살 많은 선배였고 늘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강준 씨는 마치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오빠 같았어요.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저는 강준 씨의 따뜻함에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했고 그 손길은 메마른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리고 강준 씨는 이미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강준 씨를 보며 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강준 씨가 제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민 것이었어요. 정화야, 졸업하면 나랑 바로 결혼하자. 너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평생 너에게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의 말은 고아였던 제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그의 진심이 제 오랜 외로움을 단번에 지워줄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주변의 시선과 시기 속에서 늘 당당했고 그 자신감이 저를 더욱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그의 모습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번듯한 미래를 가진 강준 씨와 결혼하는 것은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죠.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24살의 어린 나이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준 씨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본가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로서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멸시는 제 결혼 생활의 첫걸음부터 비수를 꽂았습니다. 친정 부모도 없는 애가 복은 타고났다지만 어째 싹수가 영 같은 말씀을 서슴없이 던지셨죠. 거기에다가 시아버지 또한 권위적인 모습으로 시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든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흠집 가득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시부모님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하고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행동에도 그는 그저 우물쭈물하며 엄마 왜 그래요라고 작게 말할 뿐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지도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다 먹여 살리겠다던 든든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마보이가 서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트기 전 일어나 온 식구의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집을 만들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청소했고 시댁의 대소사에는 마치 저의 일인 양 발 걷고 나서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저에게도 아이가 생겨 이 집안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만 축내는구나. 라는 날선 비난은 일상이 되었고 명절에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치 저를 손주를 낳지 못하는 죄인처럼 다루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그들에게서 받은 것은 사랑과 존중이 아닌 끝없는 하녀 취급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쳐가는 마음속에서 점점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저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소식 없고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죠. 그런데 하늘은 저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탄탄하다고만 알았던 남편의 대기업 직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그동안 저에게 큰 소리치던 시부모님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께서 하시던 작은 사업마저 경영난으로 기울어지면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풍비박산 직전이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시부모님의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더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수술비가 너무나 큰 액수였습니다. 집안에는 당장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남편의 퇴직금과 시아버지의 사업 자금까지 모두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네가 이번에야 말로 사람 구실할 때가 되었다. 어디서든 돈을 구해와라. 네가 이 집에 와서 도움이 된 게 뭐니? 그러니 가서 돈을 구해와. 네 시애비를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금부치들을 팔고 마지막 남은 존심까지 버려가며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시아버지의 수술비를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 명의로 사채를 써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채로 빌린 돈 1억 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억 원은 남편의 퇴직금과 시아버지 사업자금에 제 비상금을 합친 저희 집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돈을 빌려올 그때 당시 저와 시어머니가 분명 함께 사채업자와 대면을 했었습니다. 함께 돈을 받아온 시어머니는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너는 신경 끄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돈을 병원비로 쓰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돈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벼랑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돈이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뜸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돈을 빼돌린 거지. 이게 큰 돈맛을 보니 눈이 뒤집혔구나. 어서 내놔. 내 남편 병원비야. 그 돈을 내가 감히.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애초에 가족도 없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었어. 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겨울이 다가오는 추운 가을, 비를 맞으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두운 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서 저는 온몸이 덜덜 얼어붙는 듯한 추위보다 더 시린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영등포 대림동의 낯선 거리에 선 저는 제 오랜 외로움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저는 한동안 길 위를 헤맸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감싸주었던 유일한 울타리라고 믿었던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무일푼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모함하는 것 같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고 추위에 떨다 보니 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비난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제가 홀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참하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당한 모욕과 배신을 갚아주겠노라. 정말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저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뜨거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아니, 화라는 꽃이 피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오직 맨몸과 찢겨져 버린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길을 걷다 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어르신에게 다가가 함께 폐지를 줍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찢어진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온몸에 땀과 먼지가 뒤섞이면 갈 곳 없는 저는 폐지를 가득 모아놓은 낡은 창고 한편에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저는 눈을 감으면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순간과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선명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폐지 더미 위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나마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막 지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폐기해야 할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달랬지만 마음속 깊이 타오르는 복수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여주겠다는 다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를 짓밟았던 시어머니와 나를 사랑한다 했지만 지켜주려고 노력조차 안 했던 남편, 그리고 권위적이었던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아라는 낙인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배신은 저에게 거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위한 첫 발걸음은 더럽고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편의점 계산대에서 손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세상의 냉혹함과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 그리고 복수를 향한 긴 여정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서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비좁은 폐지 창고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시 쉴 수 있는 편의점 뒤편에서 쪽잠을 청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매일 밤 새로 마련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면 눈을 감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비웃음과 남편의 무기력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탱하는 잊을 수 없는 그림자이자 동시에 더 높은 곳으로 저를 이끄는 채찍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편의점 손님으로 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던 차였습니다. 마침 믿고 맡길 성실한 일손을 찾고 계셨죠. 저의 꾸밈 없는 성실함과 밝은 모습에 감동하셨는지 저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동안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늘 시어머니의 멸시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이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저는 저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은 놀라운 빛을 발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구박의 대상이었던 제 손맛이 손님들에게는 오히려 칭찬과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덕분에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은 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당신의 은퇴가 가까워오면서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투자하겠다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아 씨, 우리 가게를 더 키워보자. 내가 투자할 테니 너가 사장이 되어봐. 사장님의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손님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저의 반찬 가게는 대림동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 가게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제 가게의 반찬을 먹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들었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저는 더 단단하고 강한 김정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어느 비가 내리던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제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몇몇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친 말투로 저를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김정아 씨, 당신이 전에 빌린 돈, 이자까지 합해서 2억이야. 언제 갚을 거야? 그들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수술비 명목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빌렸던 사채였습니다. 1억이었던 원금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빌린 거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다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옆에서 같이 보증 서서 도장 찍었잖아. 그 할매가 당신이 돈 가져갔다고 당신한테 받으라던데? 돈 빌릴 땐 생글거리더니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당장 돈 내놔. 그들은 순식간에 진열된 반찬들을 바닥에 엎고 유리창을 깨부수며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가게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엉망이 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매장 찬 바닥에 앉아 차갑게 식은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슬픔조차 사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사채비까지 떠넘겨 완벽하게 저를 밟아버리려 했다는 생각에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주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가 결국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들에게 영원히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엉망이 된 가게를 혼자 힘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집기를 치우고 깨진 유리를 쓸어 담으면서 제 안의 복수심은 더 큰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보다 더 크게 성공해서 너희를 후회하게 만들고 말 테니.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높이 비상하게 할 날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삶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말끔히 정리한 후로 매일 다시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았고 반찬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며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저의 성실함과 뛰어난 요리 실력, 그리고 탁월한 사업 수완 덕분에 제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매장을 늘리고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며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능력한 주부 김정아가 아닌 김정아 대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새롭게 바뀐 삶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밤샘 노동과 끊임없는 자기개발 덕분에 저는 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저는 과거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돌아볼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응어리가 맺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이 아직도 대림동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강준 씨는 여전히 재취업을 못해 백수로 지내고 있고 시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려 시댁 재산은 온통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통쾌함도 잠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러지? 기뻐야 하는데 아직 만족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복수의 방식이 달라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보다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여겼죠.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림동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번화한 상가에 제 회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사업의 규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제가 바로 그 당신들이 버렸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매장의 간판을 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과 다시 마주할 날이 오겠지. 그때는 더 이상 고아 김정아가 아니라 당당한 김정아 대표로서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렇게 저의 성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복수심에 타오른 열망이, 뜨거운 바람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제 브랜드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는 대림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었죠. 매일매일 언론에서는 제 성공 스토리를 다루기 바빴고 저는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면회를 요청합니다. 김 여사님?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이름이었고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비서에게 응대했습니다. 응접실로 모시라고 하세요. 이내 응접실 문이 열리고 그분을 마주한 순간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앙상하게 마른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그녀는 이제 주름진 얼굴에 눈 주변이 시커먼 초췌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아들 강준이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 그리고 비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짓들은 다 용서해다오. 제발 나 돈 좀 빌려다오. 2억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갚아줄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의 비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을 빼돌린 고아라고 저를 몰아세웠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들이 저에게 돌멩이를 던졌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눈에는 한 줄기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것인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기대를 가득 담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제게 돈이 있냐고요? 글쎄요. 당신에게 줄 돈은 제게 한 푼도 없는데 혹시나 제가 예정을 생각해서 동정이라도 베풀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오산이네요. 제게 빌린 돈도 아니고 저는 이미 당신이 빌린 빚 2억 때문에 가게가 부서지고
그 빚을 나한테 떠넘겼잖아요. 이것도 고소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때는 하녀처럼 쓰고 버리더니 급해지니까 자존심도 버리셨나 봐요. 그때 시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간절히 저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정화야, 제발 이렇게 빈다 빌지 마세요. 당신한테 줄 돈은 없다니깐요. 다만 뭐 급하시면 드릴 일자리는 있는데 여기 본사 건물에 청소할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근데 몸 쓰는 일이라 하실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평생 며느리만 부리시던 양반이 뭐 힘드시겠지만 하시겠다면 쓸 사람은 필요합니다. 일하고 돈을 벌어서 댁 남편분과 아드님 병원비라도 마련하셔야죠.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수인가? 제 마음속은 알 수 없는 감정들로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비수를 꽂았던 그녀에게 저 또한 똑같이 비수를 꽂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통쾌하면서도 왠지 모를 쌉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본사 건물 복도와 계단 구석구석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가끔 저는 복도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화려한 옷을 즐겨 입던 그녀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통쾌함보다는 착잡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복수였지만 그 모습은 제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라 그저 텅 빈 공간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건물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가 청소도구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준 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몸을 비틀며 다가와 주저앉아 제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에게 한 짓은 죽어 마땅한 짓이야. 내 아들도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아온 건데 지금껏 사과 한마디, 고맙다는 한마디 못했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를 길거리로 내몰고 사채비까지 떠넘긴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부탁한다. 우리 강준이 제발 한 번만 내 아들 좀 살려다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후회 섞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차가웠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더 큰 복수심의 감옥에 가둘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거의 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벗어나 저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은 어머니를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어머니 아들 강준 씨의 병원비와 나머지 빚을 모두 갚아드릴게요. 대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도 찾아도 오지 마세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강준 씨와 시아버지 다시는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강준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지만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도 마지막 가는 길도 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용서의 대가이자 제 삶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한 제 삶을 살아가며 꿈만 같게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꿈꾸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작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마침내 저에게도 간절히 원하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이따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곤 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삶의 고난 속에 계신 많은 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탄산고구마였습니다.